자, 이번에 정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새정년, 야당에 대해서는 이러다가 100석도 어렵다. 여당에 대해서는 이러다가 200석을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지금 새정년 지지율이 19.5%, 뭐 20%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4.5%, 뭐 이렇게 45%가량 나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부진한 것은 결국은 야당이 지금 분당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가게 되면서 야당의 지지자들이 일정한 지지를 친노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새정년에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야당 지지자와 여당 지지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선거에 가면 보여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건이 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경제 상황이 현재와 같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총선 전까지 경제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는, 즉 중국의 위안화 변수에 미국의 금리 인상 변수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에 한마디로 굉장한 악재가 등장하면서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총선에 영향을 깊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한다면 그 내년 총선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예측불허인데요. 지금 여권 내부에도 폭탄은 있습니다. 그 폭탄이 뭔가 하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정치 부패가 다 90%는 공천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친박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은 결국은 청와대를 배제시키고 결국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지 않으면서 뭐 국민 공천이다, 이런 그 핑계를 대면서 한 2에서 40% 정도는 당원 투표를 하고 나머지 4에서 60% 정도는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그런 정도의 상향식 공천을 한다라는 것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가 야권에 비협조로 안 되니까 우리라도 100% 상향식 공천을 의미하는 당에서 2에서 4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로 4에서 60을 하겠다. 자, 새누리당 각 지역구를 놓고요, 전화를 돌려서 여론조사로 누가 더 낫다고 보느냐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4년, 8년, 12년, 16년, 뭐 20년씩 갈고 닦은 현역들이 이기게 될 가능성이 99.9%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무성 대표는 친박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까지 자기 사람을 당내에 좀 심고 당선시켜서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공천제라는 명분으로 그럴 여지를, 당의 공천에 개입할 여지를 아예 안 주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시각들이 나중까지 이제 가게 되면 합의가 될 것이냐 라는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천 룰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쟁도 만만치 않게 서로 간에 트러블이 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영업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예식장, 룸살롱 등을 운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기다가 세무당국에 들킨 탈루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자, 엄청난 돈을 벌면서 자신의 소득을 숨기다가 그 숨긴 소득 중에 절반을 추징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징당한 액수가 5,400억입니다. 그래서 1조 51억 원을 소득을 탈루시키고 그 중에 5,400억이 추징당했는데요. 뭐 이런 전문직들이, 고소득 전문직들,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이런 탈루를 하는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반면에요, 자영업의 대출이 1년 사이에 24조, 즉 자영업자가 1년 사이에 작년보다 24조가 더 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닭집이 많은 이유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5, 60대가 노후 대책을 하려고 통닭집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돈이냐? 그중 다수는 금융기관으로 빌린 대출이었다. 그것이 24조나 된다. 그런데 대출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요, 50대가 39.8%, 60대가 21.4%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요, 이 두 사람을 합치면 6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 60대가 먹고 살라고 통닭집 등을 차리기 위해서 24조나 이렇게 빌렸다는 이야기가 가능한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망해가는가는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1년에 84만 명이 폐업한다. 자, 이 한국은 그리스처럼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에는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신 있는 대를 이어서 해온 사람만 자영업을 합니다. 업종도 부모가 하던 업종을 물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한국은요, 직장에 다니면서 장사라고는, 개인 장사라고는 안 해본 사람들이 노후에 직장에서 조기에 퇴직당하니까 노후에 생계를 유지하려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과다 경쟁, 한마디로 레드오션이죠. 블루오션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다 망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망하면 그 다음에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빈곤층이 되겠죠. 정말 자영업자 대책을 정부가, 이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손을 놓고 있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신용이 부실해지면 그렇게 쌓인 돈은 전부 가계부채가 되어서 폭탄으로 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대책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한국의 이런 중국 열풍을 이야기하면서요, 한국인의 중국 열풍은 짝사랑이다. 한국 좋다는 중국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즉 한국 사람 중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61%랍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은 4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서이서에 산악열차에 이제 중국 사람 전용 열차가 다닌다고 합니다. 하도 화장실이나 매너가 없어서 서이서에서 다른 승객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제 중국 사람만 따로 열차에 태워서 관광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호텔들은 중국 사람 식당은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관광이 자유화되고 난 다음에 해외로 처음 나갔을 때 한국 사람도 딱 그 모양을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세련되어졌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중국이 경제다. 자, 중국이 경제다고 한 분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때는 어떤 말을 할지 저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세계 경제에서 9월 세계 경제 위기설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9월 중에 미국 연준에서 결정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죠. 하나는 미국의 실업률, 그리고 하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근데 이 두 가지가 전혀 상반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5.3%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아예 실업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실업률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 고용률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고용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미국 정부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런 그 금리 인상을 놓고 계산을 할 때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장차 생길 거품을 이번에 미리 빼고 불확실성도 이번에 해소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무기로 삼아서 한마디로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기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IMF 때 한국이 실제로 미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잘 IMF를 넘겼을 수가 있었는데 최초로 정권 교체가 되는 시기가 IMF하고 맞물리면서 대가를 굉장히 심하게 혹독하게 치렀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지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이제 끝났다. 이제 중국의 시대다. 중국이 지환이다. 미국을 추월했다. 이렇게 떠들면서 미국을 조롱하던 중국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그동안 거품 경제 속에서 한마디로 빚을 내어서 잔치를 해오다가 내부의 구조조정은 하나도 안 한 거죠. 경제에 있어서, 금융에 있어서 그렇고요. 이제 중국의 거품이 터지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중국의 거품을 어떻게 서서히 바람이 빠져서 타격이 없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거품을 바로 터뜨려서 중국의 혼란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중국이 한번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는 것이 우리가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저 친구들이 우리한테 그동안 해댄 것들을 보면 저거 한번 경제가 붕괴돼 봐야 앞으로 겸손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정책은요, 꼭 경제적 수치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 9월달 중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들, 한국 경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경제적 수치만 가지고 경제를 판단하는 부분을 버리고요. 지정학적인 어떤 개념도 고려해서 현재의 이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돼갈 것인가,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